사물에 정통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장사 잘하는 사람, 물건 잘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물에 정통한 사람. 알겠지? 그러면 도에 정통한 사람은 관리,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정신도덕, 육체도덕 이렇게 구분해. 도에 정통했다, 사물에 정통했다. 그리고 순자 이런 얘기, 이번 3월도 나왔는데 서인의 자식이라도, 서인이 일반 평민한 사람인데 얘에 부합해서 관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관리의 자식이라더라도 얘에 부합하지 않으면 서인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사람 주구장창 얘라는 것에 부합해야 돼. 이런 표현들이 이제 순자만의 표현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순자로 기억하시고, 자 이제 마무리할게. 정약용은 별거 없거든. 정약용은 그냥 별거 없어서 마무리할게. 자, 동양의 직업관 어차피 유교 사상이야. 그리고 궁자, 맹자, 순자만의 표현들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공통점, 동양 직업 간의 공통점 마무리. 자, 첫 번째 분업 강조합니다. 왜? 애초에부터 궁자가 정명을 이야기했으니까 분업 강조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이 분업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표현이, 그럼 예를 들어서 군자는, 대인은, 도에 정통한 사람이 모든 일을 잘하겠니? 모든 일을 정통하다? 말도 안 되는 거야. 분업 강조하는 거니까 얘는 다스리는 걸 잘하는 거지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정통한 게 아니야. 그래서 순자도 도에 정통한 사람은 사물에 정통하지 못해. 물건 못 만들어. 하지만 다스리는 걸 잘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모든 일에 정통하다 절대 안 되는 표현. 자, 그다음 두 번째. 통치자는 당연히 덕으로서 다스려야 되겠죠? 통치자의 덕 또는 통치자의 절제. 당연한 거잖아. 얘들아, 절제해야 돼. 근데 유교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부정하진 않아. 이익 추구를 부정하진 않아. 근데 절제는 해야 돼. 왜냐면 옳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익을 부정하진 않지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직업관에서 유교랑 플라톤이랑 좀 묶일 때가 있어. 플라톤이랑. 근데 플라톤도 이 똑같아. 분업, 통치자, 덕 다 있어야 돼. 근데 플라톤의 딱 차이가 뭐냐면 통치자는 이익 추구하지 말아 이거야. 이것 때문에 달라.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알겠지? 동양 직업관에서 이상의 플라톤이랑 좀 묶여. 분업 강조한다. 이거. 그리고 분업 한 개 더 하자. 얘들아, 분업이니까 자유로운 직업 선택이라는 표현은 말도 안 되겠지. 알겠지? 자유로운 직업 선택은 말도 안 돼. 그래서 유교는 세 번째, 신분에 따른 게 아니라 능력에 따른 직분이야. 능력에 따른 직분. 1, 2, 3번 전부 다 플라톤 공통점. 알겠지? 딱 하나 차이, 이익 관련해서 이거. 이익 관련해서 이것만. 그래서 이 정도를 동양의 직업관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직업관 파트에선 순자가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96페이지에 1번. 자, 96페이지 1번에 보시면 봐봐. 군자. 아니 누가 봐도 일단 유교잖아. 맞지? 이상적 인간.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임금씨나 부모 자식 간에 맡은 바 직분을 올바르게, 이게 바로 궁자의 정명이죠. 정명. 궁분신신 부부자자. 그러니까 공자야.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이거는 성왕이 예를 제정. 알겠죠? 성왕이 예를 제정.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뭐하고 분류한다? 교화. 본성 교화. 이게 순자야. 자, 그럼 1번. 모든 분야의 능통,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모든 분야 능통한 게 아니야. 직관만 잘하면 돼. 2번. 자기 본분 올바르게 해야 되겠죠? 맞지? 부덕 강조하니까. 3번. 덕, 능력. 당연히 덕과 능력이죠. 4번. 자, 순자. 욕망을 절제하라. 욕망 절제해야 돼. 한편 모두 가능하다. 욕망을 충족하는 것도 가능해. 5번. 역할에 부합해라. 아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거지. 얘들아, 4번에 잠시만 보시면 4번에 갑 봐봐. 누구나 본성적으로 이익만 좋아해. 힘들 일 싫어해. 그래서 도에 정통한 군자. 누군지 알겠죠? 알겠지? 도의 정통, 순자잖아. 근데 1번 보기 봐봐.
욕망 충족과 무관하다고? 아니라고. 욕망을 통제하기도 하지만 뭐 한다? 욕망을 충족하기도 한다 했잖아. 욕망을 충족하는 건 무관하다? 승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순자가 잘 나와 이 파트에. 알겠지? 직업관 예술관에서 순자가 나온다라는 가능성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시문 볼 때 좀 파악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서양의 직업관으로 갑시다. 자, 서양의 직업관에서는 먼저 플라톤이 나오는데, 자, 플라톤에서 일단 줄쳐야 될 건 뭐냐면, 얘들아, 타고난 성향이라는 거 체크. 타고난 성향.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밑에 덕을 실현해야 돼. 역할, 각자 역할 수행이야. 이 사람도 분업이야. 분업. 그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통치자의 사유재산 반대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중심으로 기억을 하면 되는데, 정리합시다, 이 사람. 이게 조금 내용이 있어요. 자, 플라톤에 따르면 누구나 타고난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고나는 성향.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배에 해당되는 욕망, 가슴에 해당되는 기계, 기계는 막 격정적 감정이에요. 기계, 격정적 감정. 그다음 머리에 해당되는 이성이라는 게 다 타고나. 근데 사람마다 부각되는 게 달라. 어떤 사람은 욕망이 잘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계가 막 잘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누가 봐도 올라갈수록 되게 좋은 거겠죠. 맞지? 그럼 봐봐. 타고난 성향에 맞게 덕을 갖춰야 돼. 덕이라는 거는 탁월하게 발휘하는 거야. 성향을 탁월하게. 그러면 누군가 욕망만 막 드러나.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내냐면 절제라는 덕을 익힐 수 있게 보내줘야 돼. 절제반으로 보내주는 거야. 그냥 쉽게. 뭐 개나리반 이런 반 있잖아. 유치원에서. 그럼 얘는 누군가 그 기계가 잘 드러나. 그럼 얘는 이미 절제는 마스터한 상태야. 절제는 마스터했어. 그러면 기계에 해당되는 용기라는 덕을 갖출 수 있게 해줘야 돼. 용기라는 덕을. 근데 누군가가 이성이 잘 드러나. 그럼 얘는 아까 말했듯이 또 똑같아. 용기와 절제는 이미 마스터된 상태야.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이성에 해당되는 지혜의 덕을 가져야 돼. 지혜의 덕을. 그래서 이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덕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계층 또는 직업, 계층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직업이라든가 계층도 결국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른 거? 일단 성향에 따라서 덕을 갖춰야 된다. 알겠니? 그러면 절제를 익힌 계층들이 생산자, 용기를 익힌 사람들이 군인, 방위자,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통치자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만에서 이야기했어. 이데아는 죽어서 인식할 수 있죠. 근데 현실에서도 가능은 해. 어떤 사람들이 욕망 최대한 절제하고 이성을 잘 발휘해서 지혜를 갖추려는 철학자. 철학자들이 통치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플라톤의 입장이고요. 잠깐 플라톤. 통치자, 방해자, 생산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회 정의가 실현되거든. 근데 플라톤이 생각하는 조화가 뭐냐면 철저하게 분업입니다. 그래서 플라톤도 뭘 반대하냐면 자유로운 역할 교환 절대 안 돼. 역할 교환 자유로운 순간 나라 망해. 알겠지? 자유로운 역할 교환 반대해. 철저하게 분업이야.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교랑 플라톤이 통치자가 뭐 갖춰야 돼? 덕 갖춰야지. 알겠지? 역할 교환, 자유로운 역할 교환 반대하죠. 분업 강조하지. 다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 3월 달에 나왔던 거. 지금 내가 저기서는 통치자의 사유재산 반대한다고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두 개 묶어야 돼요. 통치자, 방해자 묶어. 통치자, 방해자 묶어서 얘네들이 나라를 지킨다. 수호자라고 불러. 수호자. 그래서 플라톤은 이 수호자들 어차피 봐봐. 누가 보더라도 모든 계층들이 절제의 덕을 가지고 있잖아. 절제는 모든 계층들에게 필요해. 근데 얘들은 엄격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호자들의 사유재산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 합평에서 뭐가 나왔냐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만 공동생활해야 이렇게 나왔던 거야. 너희 3월에. 근데 정확하게는 어디까지? 틀렸죠. 방위자까지 묶어서 공동생활해라. 알겠지? 방위자까지. 사유재산 가지지 말고. 가족도 막 공유하고 이런 얘기하거든. 모든 계층은 아니야. 알겠지? 모든 계층은. 딱 나라를 다스리는 수호자들. 수호자들. 그래서 아까 유교와의 차이점은 사유재산 반대하는 것은 플라톤. 유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요게 플라톤 입장이다. 끝.
자, 그다음 밑에 중세 기독교 가자. 중세 기독교는 그냥 가볍게만 보자. 자, 인간은 기독교에 따르면 원죄가 있죠. 맞죠? 원죄가 있고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그 원죄를 뭐 해야 돼? 속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 이브 이야기 선악과 먹으면서 인간의 원죄가 생겨났고 속죄해서 노동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독교 자체가 부의 축적, 노동해서 돈 버는 걸 그렇게 좋게는 안 봐요. 왜냐면 속죄의 차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버는 돈들은 전부 다 이제 교회 기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랬던 것들이 중세 기독교고 중세 기독교는 한 개만 더 하자.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귀천이냐면 그거다. 딱 그 성직이랑 세속적 직업. 알겠지? 성직자랑 세속적 직업 간에 귀천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누구를 위해 칼뱅 위한 거거든. 이제 봐봐야 돼. 이건 너희가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 중세 말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아마 어릴 때 들어봤던 신학 노개척 때문에 무역 활발해져, 십자군 전쟁 때문에 무역 활발해져. 원래는 되게 폐쇄적인 교회 중심의 농업 사회인데 막 무역 성장하고 상업 발달하고 도시 성장하고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장했냐면 상공업자들이 막 성장하고 있어. 근데 이 상공업자들이 아직까지는 좀 무시당하는 사람이야. 돈 버는 거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알겠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교회가 막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교회가 재산 축적의 어떤 수단으로 막 성직을 매매한다던가 아니면 죄를 면해주는 부적 같은 거 막 팔기 시작했고 면죄부 같은 거 막 팔고 그래서 루터 칼뱅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칼뱅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프로테스탄티즘 종교개혁, 프로테스트가 저항하다는 거니까 저항하다, 프로테스탄티즘 같은 말입니다. 칼뱅 사상, 프로테스탄티즘. 그리고 이 칼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신교, 신교입니다. 신교, 기존의 가톨릭 이후의 신교. 이 신교가 다른 나라로 막 전파가 되는데 특히 영국에서는 청교도라 불렀다. 다 같은 말. 그래서 칼뱅, 프로테스탄티즘, 청교도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질문 쳐보자. 칼뱅이 구원 예정서를 이야기했고 인간의 구원은 신의 선택이래.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면죄부 비판하는 거야. 아, 인간이 죄 면해주는 부적 사서 원죄가 구해진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왜냐면 구원은 누가 해주는 거? 신이 해주는 거. 알겠죠? 인간이 알 수도 없어. 내가 구원받을지를. 신이야 신. 구원은 신이 해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밑에 이거. 자, 그 전까지 중세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노동을 단지 죄를 속죄하는 차원으로만 이야기했었어. 근데 칼뱅은 직업, 노동이란 신이 나한테 명령한 겁니다. 신이 나한테 임무를 준 거야. 알겠지? 신의 임무야. 현세적 임무야. 어떤 임무입니까? 노동의 목적. 자,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직업을 주고 그 직업을 통해서 뭘 시켰다? 이웃을 사랑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기억해. 이웃사랑. 알겠지?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 강사라는 직업, 환경미화한 직업 전부 다 이웃사랑의 방법이야. 이웃사랑의 방법이고 신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거야.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게 목적이야. 꼭 기억해. 자, 그러면 신이 나한테 알겠지? 신이 나한테 강사라는 직업을 주고 이웃사랑을 시켰어. 그래서 내가 이제 직업에 성공한 거야. 만약에. 그럼 이 직업의 성공이라는 거는 이거 잘 나오는 편. 이제부터 구원의 징표입니다. 다시 직업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인 거지. 이거를 구원의 수단 절대 안 돼. 왜? 구원은 누가 해주는 거? 신이 해주는 거. 알겠지? 내가 직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고. 알겠니? 직업은 절대로 구원의 수단이 아니야. 구원의 징표야, 징표. 그러면 징표의 뜻은 뭡니까? 징표의 뜻은 뭐냐면 이 구원의 징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성공했어. 직업에 성공한 거야. 그러면 비록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몰라. 근데 내가 알 수가 없어. 신의 영역이니까. 근데 내가 그 정도의 믿음은 생기겠지. 아, 내가 구원받겠지. 받을 수 있겠지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믿음, 확신. 요거를 구원의 징표다라고 불렀던 거야.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에요. 절대로 구원이 아니야. 그냥 내 스스로 믿음 갖는 거야. 하나님이 준 임무 잘 수행했으니까 아,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갖는 거.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잘 물어보니까 잘 기억하시고 구원수단 아니다라는 점. 근데 그 당시에 한참 뜨던 사람들이 있다 했었잖아. 상공업자들. 이 사람들이 좀 무시당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칼뱅 말을 딱 들으니까 직업의 성공은 되게 좋은 의미네. 상공업자들한테 직업 성공은 돈 버는 거잖아. 맞지? 그럼 돈 버는 게 이제 뭐가 돼버린 거야? 구원에 대한 믿음 확신이 된 거지. 종교적으로 정당화 된 거야. 그래서 이 칼뱅의 사상 때문에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을 뭐 하기 시작했다? 종교적으로 긍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이때부터.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 근데 얘들아, 당연히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야. 막 돈놀이하고 도박하고 그건 아니에요. 알겠지? 하나님이 준 임무.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 긍정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자본주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베버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야. 그래서 칼뱅이 가지는 의의는 뭐냐면 이 부의 축적이 이제 종교적으로 정당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긍정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 칼뱅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밑에 베버라는 사람이 글이 하나 있죠? 이것도 같이 해보자. 왜냐면 자 문제에서 칼뱅의 입장이 나오기도 하고 베버 입장으로 나오기도 해. 근데 베버 칼뱅이랑 똑같이 풀면 돼. 똑같은 내용이야. 어차피 칼뱅의 내용을 베버가 평가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밑에 베버 글 한번 볼게. 자, 베버는 책 이름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별거 없어. 칼뱅의 사상이 자본주의 기여했다 이 말이야. 칼뱅 사상이 자본주의 기여했다. 그냥 요약해 드릴게요. 오른쪽에 적어놔. 자, 베버에 따르면 원래 자, 일단 칼뱅도 신학자야. 알겠지? 신학자야. 기독교 신학자. 자, 원래 기독교는 뭘 강조하냐면 금욕주의를 강조하죠. 맞죠? 원래 기독교는 사치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거. 원래 금욕적인 걸 강조하는데 이 금욕주의와 뭐가 결합이 된 거야. 뭐가 결합이 됐냐면 아까 말했듯이 직업을 뭐로 여기는 거? 소명의식으로 여기는 거. 직업을 소명의식으로 여기는 거. 그래서 직업에서의 성공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러면 돈 버는 게 정당화된 거지. 종교적으로 정당화되죠. 맞지? 신의 명령을 잘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칼뱅에 따르면 이 금욕주의와 직업 소명이 결합이 돼버리면서 새로운 근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만들어졌대.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이 형성된 거야. 어떤 정신입니까? 알겠죠? 어떤 정신입니까? 라고 하면 어떤 정신이면 부의 축적 그 자체가 아니라 부의 축적에 있어서의 뭘 강조하는 거? 동기를 강조하는 거. 어떤 동기? 신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자 하는 거. 그 동기. 알겠니? 그래서 내가 그냥 아까 막 돈놀이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직업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 부의 축적에서의 동기를 강조하는 새로운 정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 근대 자본주의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던 거야. 긍정적 인식으로 인해서. 그래서 뭘 구분해야 되냐? 형성해야 된 것과 발전된 거의 차이를 구분하세요. 알겠죠? 형성된 거는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형성된 거는 정신. 자본주의는 발전. 왜? 글 봐봐. 자본주의는 중국도 있었고 인도도 있었고 고대도 있었고 다 있었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형성된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런 고대 자본주의는 근대 자본주의의 특징이 없대. 근대 자본주의 특징이 없대. 에토스라는 게 정신이거든. 그게 바로 밑에 정신. 알겠죠? 근대 자본주의 정신이 없었대. 그러면 그 정신이 뭐냐? 단지 돈 벌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는 거지. 왜?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밑에 보시면 소명으로서의 노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받는다고 믿는 거. 구원이 아니라, 알겠지?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내가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이 근대 자본주의 정신인 거지. 이런 것들이 형성됨으로써 뭐가 발달될 수 있었다? 자본주의가 발달될 수 있었다. 알겠죠? 그래서 칼뱅의 입장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칼뱅은 어쨌든 얘들아, 직업의 성공은 구원에 대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거, 그거랑 이 직업 소명의식이 자본주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었다. 요거. 그리고 칼뱅도 분업이야. 알겠죠? 칼뱅도 분업입니다. 분업.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아마 그래도 사회문화에서도 한 번씩은 다 배웠을 거고 또 윤사에서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사람이니까 마르크스는 얘들아 좀 가볍게 하자. 어차피 나중에 저기 분배정에서도 중요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마르크스는 봐봐.
노동의 본질, 노동의 본질. 마르크스의 노동 동화야, 노동.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이 노동의 본질이 있어. 얘들아, 당연히 누구나 타고난 능력은 다 달라. 맞지? 다 달라. 누군가는 이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저거 다 다른 거거든? 근데 마르크스는 노동의 본질은 뭡니까? 노동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해. 알겠죠? 노동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 뭔가를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돼. 그냥 목적이어야 돼. 목적이면서 자기의 타고난 재능을 실현하고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돼.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발전하는 게 진정한 노동의 목적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밑에 매뉴팩처가 그냥 분업이에요. 알겠죠? 매뉴팩처. 분업노동. 자본주의적 분업노동. 이 문제가 있어. 왜? 얘들아, 자본주의는 내가 원하는 노동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내가 능력이 뭐 다르겠지만 내가 돈을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내 노동을 제공하고 거기에 지시 지배를 받고 또 돈을 벌어다 줘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노동이 뭐가 된 거냐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된 거지. 그래서 자본주의적 분업노동은 오히려 노동자들이 자율성을 상실해버리고 돈을 위한 노동이 돼버린 거예요. 돈을 위한 노동이. 자본에 종속된 거고. 그 다음에 물론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적 분업노동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은 인정은 해. 분업노동하면 당연히 생산성 좋아질 거 아니야. 반복 작업 계속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의 생산성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위한 거잖아. 사회문화에서 다른 갈등론 자본가들만의 이익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의 향상이 오로지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만으로 돌아갔고 또 자본가들은 거기서 돈을 벌면 노동자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다가 투자를 해. 그래서 노동자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의 노동을 기계를 돌리기 위한 노동으로만 전락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생각했을 때 자본주의 노동은요. 결국 노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한 노동 또는 기계 돌리기 위한 노동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노동이다. 또는 노동소외다. 또는 수단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버린 거지. 되니? 그리고 노동자들도 그 기계의 부속품이 돼버린 거잖아. 그런 것들을 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돼. 뭘 통해서?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을 통해서. 프롤레탈리아들, 노동자들 계급들이 투쟁을 해서 자본가 다 죽여버려야 돼. 자본가 다 죽여버리고 이 프롤레탈리아 독재 시대를 만들고 그 독재 시대에서 충분하게 연습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공산사회가 되거든. 자연스럽게. 그럼 이 공산사회가 뭐냐? 일단 그래서 공산사회의 특징을 좀 알아놔야 돼요. 요즘에 이거 좀 많이 물어보더라. 공산사회 특징. 그래서 왼쪽에다가 공산사회 특징 좀 정리할게. 어쨌든 자본주의 단계에서 프롤레탈리아들의 투쟁을 통한 공산사회는 마르크스는 필연적인 역사다라고 이야기해. 이거는 너희가 왜 사회문화에서 혹시 갈등론 배우면서 역사발전 5단계설이라는 걸 들어봤으면 그거에 비춰서 판단하면 되거든. 근데 그냥 필요 없고 필연적 역사입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공산사회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라는 게 사라집니다. 다 공유제된 거야. 공동생산, 공동분배. 생산수단 사유화가 사라져. 공동생산, 공동분배야. 그러니까 공유제야, 공유제. 그럼 당연히 더 이상 계급도 없어집니다. 맞죠? 모두가 평등해.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니까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거야. 모두의 자유가 실현돼. 이 자유의 완성이라 이야기하고 불평등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 됐죠? 그다음에 임금을 매개로 한 노동이란 거 없겠지? 맞지? 임금을, 왜냐면 사유가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임금 노동자도 없어집니다. 이거 다 수특에 나오는 표현들이거든? 임금 노동자도 사라져. 그리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으로부터도 해방돼. 저 표현도 알고 있고. 정신노동, 육체노동의 대립으로부터. 근데 이게 그래서 작년에 수특에서
보기에 뭐가 나왔냐면 제시문에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으로부터 해방된 거를 보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알겠지? 왜냐면 이 공산사회는 다 하면 너 국가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국가라는 것도 없다고 기억하시고. 자, 봐봐 얘들아. 어떻게 나타나면 능력에 따라 각자 능력에 따라 그냥 자유롭게 일하는 거야.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일해. 그러면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일하니까 각자의 능력을 다 뭐 할 수 있니? 개발할 수 있죠. 능력 개발하고 뭐가 이루어져? 자아실현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아실현이. 그리고 각자 능력에 따라서 자유롭게 일하다 보니까 마르크스는 그게 생산성도 높아지고 분배는 필요에 따라서 분배돼. 각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쓰면 되는 거야. 각자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가족마다 2인 가족, 3인 가족에 따라서 필요는 다 다르잖아. 근데 그때그때 필요가 다 채워질 수 있어. 그래서 남는 것도 없어지고 불평등함도 없어지고 모두가 평등해. 근데 이 필요에 따른 분배를 균등하다 이건 아니에요. 똑같이 분배하는 건 아니야. 각자 필요가 서로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일단 직업관 파트에서는 자유롭게 일하다 보니까 노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자아실현이 된다. 노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래서 노동의 본질이 실현되는 거야. 노동의 본질이. 이 공산사회에서 강제된 게 없잖아 이제. 누군가 강제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얘들아, 자, 이 직업관 파트에서 유일하게 분업 반대하는 사람 누구? 마르크스. 알겠지? 마르크스는 분업을 되게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것까지. 마지막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얘기를 왜 공동체적 관계? 이 말을 왜 썼냐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분업 노동은 절대로 협력으로 안 봅니다. 왜냐면 오히려 마르크스가 생각했을 때 자본주의 분업은 노동자들을 뭐로 만들어 버리냐면 경쟁적 관계로 만들어 버려. 자본에 복종시켜서 더 경쟁적 관계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이 경쟁적 관계가 되면서 비인간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공산사회가 되면 다 협력이 이루어져. 공동체적 관계가 실현될 수 있어. 공동체적 관계가. 그래서 이 공동체적 관계라는 게 바로 위에 있는 공산사회랑 똑같은 말이에요. 공산사회랑. 자, 그래서 이제 직업관에서 마르크스 다 했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자. 96페이지에 3번. 2번, 3번 한번 해와봐. 2번, 3번. 지훈이랑 원용이는 오늘이 거의 이제 직업관 끝이거든. 그래서 너희가 한 번을 너희가 좀 날짜를 맞춰서 직보 개념으로 본다던가 시험 전날에 그거를 조금 나랑 내 이따가 해서 원용아 너 핸드폰 번호 있지? 나한테 문자 좀 보내줘. 그래서 내가 우리 각자 연락 좀 해서 나도 일정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그거 한번 봐서 직보 때 볼지 아니면 서로 좀 맞을 때 한 번 정도 최종적으로 볼지 그거 좀 정하자. 원영아 꼭 문자 보내야죠. 지훈아 너도 내한테 문자 좀 보내야죠. 왜냐면 내가 최근 핸드폰 바뀌어서 연락처가 다 날아가 버렸어 내가. 사사공사 354 4404 3524 자 봅시다. 2번. 자, 자본주의 인간소외 맞죠? 사적 소유, 분업 이런 것들은 노동 억압한데 본질 막는데 마르크스 입장이고 그다음에 대인 소인, 노심자, 노역자 이해하고 있으니까 맹자. 표현 자체를 좀 인식해 주시고
아까 말했듯이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생산물을 향유 못하죠. 다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오히려 노동자들은 생산할수록 가난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생산할수록. 자,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이 강제된 노동이었죠. 맞죠? 강제된 노동이었고. 자, 맹자. 인의를 상실하면 뭐 해야 되니?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 역사혁명이잖아. 우리 앞에 했던 거. 맞죠? 인의 상실한 군주는 역사혁명 대상이니까 틀렸고. 자, 절대로 유교가 사익 추구 부정하지 않아. 알겠지? 물론 절제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사익 추구하지 마라 이거 아니야. 사익 추구 인정해. 5번. 경제적 요인이 도덕적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맹자. 항산항심. 항산항심. 맞지? 항산이 있을 때 항심을 유지할 수 있고. 마르크스. 사유재산제는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 비인격화시켜버리잖아. 그래서 공유제가 나타났을 때 공동체적 관계, 협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 알겠니?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마르크스도. 그래서 5번. 자, 3번. 아까 말했듯이 노동자 의지랑 무관하게 돈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생산성 높아지긴 했지만 다 잃어버렸어. 마르크스죠. 맞지? 그 다음에 은총을 확신하기 위한 수단이지 내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거지 구원의 수단이 아니야. 칼뱅이죠, 맞죠? 칼뱅. 자, 1번. 인간 소외 극복되는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그렇죠? 자본주의 극복 틀렸고. 자, 분업 노동은 그렇지. 정신적 능력 쇠퇴라 인간 소외 심화시켰고요. 자, 금욕주의, 사치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금욕주의랑 노동 의무가 결합되면서 생산성 높아지고 자본 축적 기여했고. 당연히 청교도, 칼뱅, 노동을 종교적 실천이었고. 5번에서 자, 마르크스도 분업 노동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한 건 맞아. 근데 이걸 안 좋게 보는 거잖아. 당연히 분업 노동이 자본주의 또는 생산성 발전에 기여했지만 좋지 않다. 소명의식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옳지 않은 거 1번. 이건 쉽잖아. 소외 극복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직업관에서 좀 중요한 거를 다 했어요. 직업윤리에서.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면 90페이지에 이제 조금 비문학적인 재심들 몇 개만 보고 마무리할 거거든. 이 파트도. 자, 90페이지에서 기업가와 근로자 윤리라는 게 나오는데 기업가 근로자 윤리에서 너희가 뭘 보면 되냐면 밑에 4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체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 90페이지. 자,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고 에로우라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묶자. 이렇게 묶자와. 프리드먼, 에로우 밑에. 공통점이 있어.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합니다. 전부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추구죠. 기업의 본질이 공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니까 기업의 본질은 이윤 추구다. 당연히 합법적으로. 합법적인 이윤 추구. 이거는 공통점. 합법적 이윤 추구. 사회적 책임 인정 공통점. 그래서 프리드먼 또는 에로우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나오기도 해. 근데 글 보면 딱 주제가 나와. 뭐냐면 이 프리드먼은 전형적인 시장 경제 신봉론자거든요. 자유주의 사상가야.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얘들아 기업의 목적은 주주들의 이익을 높여주는 거래. 그래서 주주의 이윤을 높여주는 것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곧 뭐다? 사회적 책임이다. 그래서 프리드먼이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란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거. 그래서 그거 이외에 책임을 요구하는 거. 예를 들어 뭐 환원, 아니면 뭐 공익을 막 기여하는 것들 있잖아. 문화예술 지원 같은 것들. 이거는 자본주의 모르는 거다 이거야. 시장 경제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래서 오로지 이윤 추구만이 책임이다라고 보는 거. 자, 반면에 이제 밑에 에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로우는 이윤 추구 외에도 좀 더 적극적인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로우가 말하는 이 책임은요. 아까 말했듯이 예술이나 문화를 지원해 주는 것들 아니면 기업의 어떤 사회적 환원들 맞지? 또는 뭐 교육 사업들 지원하는 것들 있잖아. 이런 공익적 측면의 가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거야. 물론 본질은 이윤 추구에 있지만 그 외에도 저런 공익적 측면의 활동을 강조해. 왜? 그게 뭐가 되니까?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기업 이미지에 도움되니까.
그래서 둘 다 책임인데 그 책임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 정도를 기억해주면 돼요. 그 책임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밑에 글을 잠시만 보시면 아까 프리드먼은 오로지 소유주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맞죠? 소유주들 또는 주주들에 대한 책임만 있다. 근데 밑에 글 보시면 환경보호, 복지와 같은 책임을 더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좀 더 적극적 책임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두 명을 비교해주면 돼. 근데 꼭 프리드먼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사상가가 중요하진 않고요. 글 보면 아마 주제 알 수 있을 거고 91페이지. 그러면 이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로자도 봐야 되는데 요 세 가지 있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근로자 권리. 요거 원래는 생일에서 안 다뤄. 전법에서나 이런 데서 다루는 건데 올해 수능 특강에 이거 뜸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 생일인데 그냥 가볍게만 알아놔. 가볍게만. 단결권은 말대로 노동조합 결성할 수 있는 거야. 노동조합 결성. 단체 교섭권은 왜 1대1로는 사장님한테 임금 올려달라고 하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단체를 통해서 저 단체를 통해서 교섭 또는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뭐 노동시간이라든가 임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게 정당하게 결렬되었다.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단체 행동.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 알겠죠? 기업가가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이거를 거부한다던가 협상이 만약에 결렬되었을 때 단체 행동할 수 있는 거. 그냥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겠죠. 의무는 당연한 이야기. 뭐 성실하게 하고 인간관계 좋게 하고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인데 그거 하나만 좋잖아.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근로자가 기업가가 심각하게 공익을 훼손한다 판단했을 때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부 고발도 고민해봐라. 내부 고발도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의무로서 성립 가능하다. 알겠죠? 사회 정의를 위한 내부 고발. 그다음 밑에 관계는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냥 패스. 당연한 이야기니까. 자, 92페이지에 얘들아 이제 마지막 전문직과 공직자윤리인데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은 그냥 딱 이거야. 왜 우리가 직업윤리에서 별도로 전문직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건 말고 있으면 돼. 전문직 시키면 사자 들어간 직업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특징 그냥 그만큼 의사들 막 몇십 년씩 훈련하니까 그리고 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누구 지시간섭 안 받고 그 문제는 뭐냐. 물론 이 사람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뭐가 필요하다? 책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기술 지식들이 올바르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맞죠? 그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 또 이런 특징 때문에 부당한 이익도 취할 수 있어 쉽게. 그래서 그만큼 마지막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요게 결론. 그래서 흔히 그래서 기출에서도 한 번 딱 나왔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걸로. 알겠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밑에 공직자윤리 2번 공직자윤리. 자, 공직자윤리는 공직자 그냥 쉽게 말하면 정치가들 대리인들이죠. 대리인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들. 그래서 요즘에 나타나는 이 공직자들의 적어봐. 공직자들의 그 부정부패. 뭐 작년가 있었던 LH 사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통 주인과 대리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주인이 국민이고 대리인이 공직자인데 대리인들이 주인에 비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지. LH, 토지개발, 더 알고 있잖아. 우리보다 일반인은 더 많이 다 잘 알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차피 그냥 독해 문제거든. 독해 문제인데 그냥 글 읽어보면 좀 이해될 거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누가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뭐가 잘 발생하냐면 도덕적 해이가 잘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 윤리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거고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정부패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관행들이나 아니면 처벌이 너무 작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회적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점이겠지. 개인적 측면의 문제냐, 사회적 측면의 문제냐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뭐냐, 공직자들에 대한 윤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뭐 멸사분공. 멸사분공 뜻 뭔지 알죠? 사적인 거 없애고 공적인 거 우선해라. 공적인 걸 우선시하는 거.
당연히 공직자는 공익과 사익 중에서 공익을 더 우선해야 돼. 공익을. 그 다음에 견리사의 이것도 또 이익 볼 때는 옳음부터 생각해라. 이거. 이익 볼 때 옳음부터. 옳음이 중요해. 아니면 우리 청렴결백한 청백리 정신. 맞죠? 청렴결백한 청백리 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해서 공직자 윤리는 마무리 지을게요. 공직자 윤리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문제로 어디 나오냐면 97페이지에 5번이랑 7번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5번, 7번 지금. 그리고 너희 그럼 이제 개포고 애들 있잖아. 어떻게 할래?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뒤에 거를 좀 듣고 할래? 아니면 일찍 갔다가 다음에 나랑 한 2, 30분 더 할래? 그건 너희의 선택. 근데 나랑 꼭 보긴 봐야 돼. 그리고 이왕이면 좀 둘이 좀 같이 볼 수 있게. 그리고 중간에 서특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다음에 기출도 꼭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알겠지? 정신 여부가 어디라고 있었지? 시험 범위가. 1, 2, 7, 8. 1, 2, 7. 아직 막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아. 되더라고요. 그냥 중간에 넘어갔어요. 그냥. 오케이. 내가 따로 한번 오늘 한 거 있잖아. 너는 그냥 다시 그냥 들은 거니까 내가 시간 좀 맞춰보고 국가시민율 한번 좀 봐줄게. 왜냐면 국가시민까지는 연합반에서 못 나가거든. 거기 내가 좀 봐줄게. 나한테 내가 이따 연락할게. 이번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연락을 할게. 자, 그래서 5번 얘들아, 공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힘써라. 근데 그게 본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게 더 이익 얻기에 신뢰 얻기 좋으니까. 그래서 에로 같은 사람이고 얘는 프리드먼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1번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둘 다 XX. 맞죠? 프리드먼도 책임 인정했으니까. 니은 시장 경제 원리, 둘 다 시장 경제 원리 강조할 거고요. 여기 나오잖아. 시장 경쟁 강화를 위한. 맞죠? 제시문 나와 있고. 디귿 공익의 증진을 본질, 둘 다 XX.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추구합시다. 얘는 이익을 위해서 공익 추구. 얘는 공익 X. 맞죠? 물론 얘도 공익에 기여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 맞지? 그냥 자연스럽게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니까. 자연스럽게. 되겠죠? 의도하지 않더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거 추구하자 이게 아니잖아. X. 자, 그 다음에 7번의 답은 그냥 이거 너희 도덕적으로 풀면 돼. 알겠지? 뭐 청백리 이거 청렴하다고 해서 모든 잘못을 다 면제시켜주는 것도 아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리고 청백리 하면 관직 상승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되게 옳은 것만 찾으면 됩니다. 답은 5번이죠. 백성을 사랑하고 공적인 것을 우선하는 거. 알겠지? 5번. 4번에 사사로운 부정청탁. 당연히 말도 안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게. 그래서 개포는 이제 선택의 시간. 어떻게 할 거야? 끌래?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원용이는?
와야지 나랑. 아니 그래서 너희 어차피 나랑 한 2-3시간 정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제 나머지는 또 계속 해야 되는 거. 자, 100페이지 이제 분배정의. 100페이지에 분배정의. 얘들아, 분배정의가 사실 결국은 이제 이따가 아마 다음 주에 할 내용이긴 한데 놀스, 노직, 왈차가 좀 메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사회정의로서 분배정의가 있고 교정적 정의가 있을 때 그 전에 제일 먼저 봐야 될 사람이 이 니부어라는 사람이야. 니부어라는 사람. 그래서 이 니부어라는 사람이 이 사회정의라는 걸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거든. 정의라는 거. 그래서 이제 니부어 입장을 좀 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니부어가 학교에서 아마 내신으로 분명히 낼 겁니다. 내신으로 낼 건데 요즘에 수능에서는 인정은 안 나오긴 했어. 자, 일단 보자. 니부어. 기독교 윤리학자라는 거에 좀 줄쳐놓고 근데 위에 적어놔봐. 현실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 현실주의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현실주의 기독교 윤리학자.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개인으로는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집단 안에서는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기가 쉽대.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지. 도덕적으로 개인으로는 다 도덕적이야. 근데 집단 안에서는 왜 우리 집단 안에서는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막 집단적인 충동이 막 나타나기도 하잖아.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비도덕적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성이 집단 도덕성을 절대로 결정할 수는 없죠. 맞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이라도 집단에서는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니까. 오히려 집단이 개인을 규정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인데 좀 정리를 할게. 정리를. 그래서 요 표현, 요거서 빡친 요 표현이 니부어의 책 제목이잖아. 니부어 책 제목.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여기 니부어 책 제목이야. 개인으로는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집단 내에서는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집단은 비도덕적이다. 그러면 이거 물어볼게. 그럼 이거 가지고서 이제 보기 한 게 뭐냐면 개인의 도덕성과 보기 하나가 집단의 도덕성을 비교하면 당연히 누가 더 도덕성이 떨어지냐면 개인 도덕성이 집단 도덕성이 더 떨어지는 거죠. 맞지? 집단은 비도덕적이라고 했으니까. 되겠지? 요 정도? 일단 요 정도인데 이제 니부어 입장을 본격적으로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을 너희가 어떻게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냐면 얘가 이건 안 적어도 돼. 1920년대 미국에서 활동했던 신학자인데 이 디트로이트 지방이 자동차 공업으로 되게 유명한 지역이야. 1920년대면 아직까지 노동인권 이런 것들이 확립되기 이전이거든. 제일 그 당시에 제일 사회 문제가 뭐냐면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 간의 갈등이야. 이게 당시에 디트로이트의 제일 큰 문제였어요. 제일 큰 문제. 그럼 봐봐. 당시에 사용자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노동자를 막 뭐하고 있냐면 억압하고 착취하고 강제하고 있는 거야. 니부어의 이 책에서는 뭐 얘기 나오냐면 인도랑 영국 식민 지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헬조선이랑 그 다음에 일본 간의 이런 식민 지배 관계도 이야기합니다. 다 똑같아. 영국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억압하고 있는 거야. 일본인들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억압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니부어도 신학자라고 했는데 니부어 친구들 진짜 찐 신학자들 이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했대. 사용자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사랑 강조하니까 이웃사랑 강조하니까 이웃사랑만으로 얘들 좀 구제해줘라 구원해줘라. 절대 안 들어먹겠지. 맞지? 안 돼. 니부어가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도 맞서야 되는 거야. 맞서야 돼. 그냥 자기들의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니부어는 맨 끝에 좀 봐봐. 강제력의 사용이 필요하다. 강제력이란 게 힘을 행사한다는 거야. 강제력이라는 힘을 행사해야 됩니다. 왜?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는요. 이따가 또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도덕적으로 협력, 대화, 설득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뭐 해야 돼? 힘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리부어는 힘은 힘으로 맞서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자라고? 현실주의자의 사람. 힘은 힘으로 맞서야 돼요. 강제력 사용해야 돼. 근데 봐봐, 생각해봐. 얘들아, 노동자가 그러면 노동자가 막 힘을 사용하는데 자본가 다 죽여버리면 되겠니?
그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강제력이 어느 정도 뭐의 통제는 받아야 되냐면 도덕적 요소에는 부합될 수 있어야 돼. 이게 리버를 뭐라고 하냐면 선의지의 통제는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덕적인 통제를 받는 힘이 필요한 거야. 다 죽여버린다. 이건 너무 과도한 거야. 너무 과도한 거. 그래서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인 거잖아. 그러면 강제력을 통해서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 사회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개인의 어떤 선의지, 도덕성도 필요하죠. 알겠니? 그래서 니보는 개인 윤리와 사회 정의를 뭐하고자 했다? 조화시키고자 했던 사람이야. 궁극적으로는. 알겠니? 개인 윤리랑 사회 윤리를 조화시키고자 해. 그래서 그런 입장들을 이제 오른쪽에서 구체적으로 봅시다. 구체적으로. 자, 오른쪽에 집단간 이제 니보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자, 이거 너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 니보는요, 일단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을 동그라미 쳐봐봐.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니보가 보는 사회 부정이야. 사회 부정이. 그러면 밑에 있는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뭐냐면 정의야. 그게 리버의 정의입니다. 정의. 자, 그럼 다시 보자. 왜 사회 부정의가 발생하냐? 줄여보자. 개인은 집단 안에서 이 본성적으로 뭔가 충동이 나타난대. 본성의 충동이 보인대. 이거 다 나오는 편지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렇게 하자. 우리 하나 이상 기독교니까 인간은 이중적인 본성이 있어. 왜? 이타적인 본성도 있고 이기적인 본성도 있어. 우리가 생각해보면 개인과 개인 간의 1대1의 관계에서는 이 사람은 더 배려하려고 해.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1대1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이기적인 것과 이타성 쪽에서 이타성이 더 잘 드러나.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는 도덕만으로도 대화만으로도 설득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맞니? 근데 문제는 뭐냐? 집단 안에서는 개인의 이 두 가지 본성이 충동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기성은 되게 강화되어 나타나. 되게 강화되어서. 왜? 집단화는 익명이잖아. 맞지? 집단 속에 나잖아. 익명성이잖아. 이게 되게 이기성이 커져 나타나는 거야. 반면에 이타적인 본성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집단,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거든. 배려하는 거잖아. 집단 배려하는 거야. 알겠지? 이타심 배려하는 거잖아. 그럼 집단을 배려하고 집단을 헌신하는 걸로 나타나. 근데 내가 만약에 국가 안에 있는 나야. 알겠지? 국가 속에 있는 나야. 그러면 이 집단에 대한 헌신은 마치 뭐로 나타나? 애국심으로 나타나겠죠. 애국심으로. 애국심. 그건 곧 애국심이죠. 맞지? 근데 리브어는 이 애국심은 개인으로 하여금 그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만을 강요해. 자기 집단, 자기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만을 강요해버려. 되니? 그러면 결국 이거 뭐냐? 이기주의인 거야. 자기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묶어서 이런 집단 안에서 이기성은 강화되어지고 이타성은 맹목적 충성으로 나타나 보니까 모든 집단은 뭐가 있어? 이기주의가 있는 거야. 모든 집단은 이기적인 면이 있어. 모든 집단은 이기적이야. 그럼 리브한테 아니 인간의 이 이타적 본성이 집단 안에서 되게 좋게 나타나서 다른 집단을 막 배려하고 그럴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래. 알겠지? 그럴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충동으로 인해서 모든 집단은 다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이기성이 드러나. 근데 문제는 뭐냐? A 집단과 B 집단이 있으면 얘도 자기 이기심 추구하고 얘도 자기 이기심 추구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둘의 힘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지금. 그럼 얘도 이기적이야. 얘도 이기적이야. 근데 얘가 힘이 더 세. 그럼 뭐 하겠니? 얘가 얘를 억압하겠지. 자기 이익 위해서. 얘 지금의 딱 러시아, 우크라이나 생각해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힘이 더 세. 힘이 더 세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공격하는 거잖아. 전쟁하는 거잖아. 알겠니? 되게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와 두 번째, 집단 간의 뭐의 차이? 힘의 차이.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억압착취하죠. 그걸 뭐라 불러? 과도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집단과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집단, 사회 부정의 원인, 집단 이기주의, 힘의 불균형, 그로 인한 과도한 강제력. 알겠죠? 여기 집단 간의 갈등의 원인이고, 그러면 밑에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 간 갈등 해결, 이게 뭐라고? 아까 사회 정의야.
2번은 집단과 갈등이 해결되는 게 정의예요. 정의. 그러면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봐봐. A라는 집단, B라는 집단, A 이만큼, B 이만큼 힘이 세니까 얘를 막 과도하게 막 강제해. 그럼 얘가 만약에 힘이 이렇게 커지면, 힘이 비슷해지면 서로 맞지 않는다? 침략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래서 리브원은 해결하기 위한 방법,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고 다시 뭘 추구한다?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거야.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거지. 이게 되겠니 얘들아? 힘의 균형을 실현해야 돼. 그러면 힘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다시 애초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대화, 설득, 조정 되겠니? 안 돼. 알겠니? 맞서야 되는 거야. 맞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 집단에 대해서. 그래서 잘 봐야 되라. 리브원은 힘을 행사해야 돼. 그걸 뭐라 부르냐면 강제력이라 불러. 이렇게 하자. 자, 힘을 행사해야 돼. 그걸 강제력이라 불러. 강제력. 근데 너가 생각했을 때 힘을 행사하는 게 대화가 아니잖아. 이성적이진 않잖아. 맞지? 강제력 또는 투쟁해야 돼. 강제력 또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집단에 대한 원한 관계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원한 관계를.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을 발휘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이기심을. 우리 집단의 이기심을 발휘해야 돼. 작년에 재작년인가?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상한 규제를 했어. 사람들이 뭐 했니? 일본 상품 불매운동 했죠? 그것도 뭐야? 우리의 힘을 행사하는 거야. 맞니?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사용했니? 우리랑 일본 간의 역사적 원한. 왜 일본 불매해? 우리 이익 높이려는 이기심이잖아. 알겠니?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대화가 아니죠. 이성적이진 않죠. 그래서 리브원은 이걸 뭐라 부르냐면 비합리적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자, 집단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합리적 수단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강제력, 투쟁.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기출에서는 강제력, 투쟁이 많이 나왔어요. 알겠죠? 강제력, 투쟁이 많이 나왔어. 그러더라 투쟁이라는 거는 비폭력적인 투쟁도 있겠죠. 예를 들어 간디가 했던 막 비폭력 불복종 운동도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근데 폭력적인 투쟁도 가능해. 이거 나쁘다고 하면 안 돼. 일단 폭력도 가능해. 비폭력적인 것도 가능하고 폭력도 가능해.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비합리적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게 너희가 딱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거 다 죽여버리면 돼? 그건 안 된다고. 도덕적인 통제는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리버가 이 비합리적 수단이 뭐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 선의지의 통제를 받도록 해줘야 돼.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이 비합리적 수단으로서의 강제력 투쟁 원한 이기심이, 자, 일본이 무역 규제했어. 나 혼자 개인적으로 막 테러하면 되니? 그건 아니잖아. 맞지? 리브원은 집단 간 갈등이니까 집단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합리적 수단은 당연히 집단적이어야 돼. 개인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에 맞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뭔가를 할 때 사람들한테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의 행동을 옮겨줄 수 있게. 맞지?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인들을 어느 정도는 왜 이 강제력을 사용해야 되는지 설득시켜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강제력 투쟁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의지의 통제를 받으면 그게 바로 뭐냐면 도덕적 요소에 부합되는 강제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도덕적 요소에 부합된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설득시키는 거는 일반인들을 이해시키는 거잖아. 맞지? 합리적 요소에 부합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력은 그 자체만으로는 비합리적인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이거를 사람들을 설득시켜주면 합리적 요소에 부합할 수 있고 도덕적인 통제를 받게 하면 도덕적 요소에 부합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제일 줄여서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그러면 결국 강제력 투쟁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통제도 받고 하고 일반인 설득도 시켜. 그러면 결국 리브원은 이걸 다 종합하면, 알겠죠? 이 강제력은 무슨 강제력이냐? 최소화된 강제력인 거지. 자, 아까 위로 올라가 보면 분명히 리브원은 과도한 강제력은 집단과 갈등이에요. 맞지?
일본이 막 우리나라한테 창씨개명 강요하는 과도한 강제력인 거야. 강제력을 없앨 수는 없잖아. 강제력 있어야만 하잖아. 근데 그 강제력은 뭐가 필요해? 최소화돼야 되는 거야. 최소화된 강제력. 최소화된 강제력 필요해. 근데 봐봐. 하나만 더 하자. 자, 이렇게 선의지 통제밖에 하고 사람들 설득시켰어. 강제력 사용해. 자, 초반에 이야기했던 거. 신학자, 전형적인 신학자, 진짜 찐 신학자들. 예를 들어 종교적인 이상이 되게 높은 사람들, 종교성이, 도덕성이 엄청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뭐라 그래? 사랑만으로 가능해. 도덕만으로 가능해.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사람들 이거 사용을 좋아하겠니 안 좋아하겠니? 절대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설령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은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 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이야.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승인하지 않더라도 강제력은 뭐다? 필수적이다. 알겠니? 강제력의 사용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은 이걸 대해서 사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 강제력은 사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용해야만 하는 거. 이게 이제 리버의 핵심이야. 리버의 핵심. 자, 그래서 밑에 그래서 결국 보면 이런 강제력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뭐의 표현제? 개인의 어떤 도덕성 또 필요한 거니까 개인윤리랑 사회윤리 조화. 자, 강제력은 비합리적 수단이지만 뭐의 통제? 선의지 통제. 일반인들을 승인하게, 일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게. 알겠지? 그래서 이걸 줄여서 무슨 강제력? 최소화된 강제력. 강제력을 없애는 게 아니라 최소화된 강제력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요걸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 밑에. 자, 리버가 봤을 때, 야, 오늘날의 윤리 문제, 오늘날의 사회 문제가 개인의 양심만으로는 당연히 안 돼요. 맞죠? 왜 안 돼? 집단의 이기적이니까. 집단의 힘의 차이가 생기니까. 근데 왜 집단이 이기적이야? 집단 안에서는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개인의 도덕적 행위가 집단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리버가 자, 개인의 도덕성을 함량도 해야 되지만 사회 구조나 제도의 도덕성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는 거고, 사회 구조의 제도 도덕성 실현을 위해서라면 뭘 사용할 수밖에 없다? 강제력, 투쟁할 수밖에 없다. 자, 다음 또 밑에 집단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보다 떨어집니다. 맞죠? 그리고 집단 속에서 이기적인 어떤 인간의 본성, 그리고 힘의 불균등한 분배로 사회 부정의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뭐 해야 돼? 맞서야 돼. 그런데 밑에 봐봐.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은 절대 인정이 안 해? 인정 안 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승인 얻어낼 수 없는 방법, 그게 바로 뭐죠? 강제력이죠. 그걸 사용하더라도 뭘 실현해야 돼?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돼. 집단 간 갈등을 해결해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봐.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이타성,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정의. 자, 이거는 뭐냐? 다시.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정의는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거죠. 뭘 통해서? 강제력 통해서. 강제력으로서. 그게 정의라고. 근데 물론 개인으로는 이타심을 발휘하는 게 제일 최고의 덕목 아니야. 근데 이 둘 간의 관계가 배타적이지 않고 모순이라는 것도 절대적이지 않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리버가 이 두 가지가 쉽게 조화가 안 된다는 건 알아. 예를 들어보자. 자, 재작년, 작년 일본이 우리나라 거기에 대해서 맞서고 있어. 막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하고 있어. 우리도 지금 강제력 하고 있죠. 맞지? 그런 상태야. 근데 내 앞에서 어떤 일본인이 길을 알려달래. 아니, 무거운 짐을 들어달래. 안 도와줄까 도와줄까 고민할 수밖에 없긴 해. 내가 이 사람을 되게 도와주게 되면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야, 이런 분위기에서 일본인 도와주는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고민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관계가 물론 조화가 쉽진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조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서로 배타적이다. 아닌 거야. 갈등 관계, 모순 관계도 절대적이진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다 나오는 표현이니까 좀 알고는 있어놔야 돼요. 나 밑에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자 다 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봐봐.
강제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강제력을 뭐하자? 최소화시킨다라는 거. 알겠지? 그다음 밑에 하나만 더 적어봅시다. 제가 아까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을 할 수 있고요. 그 투쟁이라는 게 비폭력적인 것도 있고 폭력적인 것도 있다 했었잖아. 맞지? 근데 이게 이제 그 평가원에서 이게 나왔어. 애들이 하도 비폭력이 좋은 건지 아니까, 좋은 건지 아니까, 폭력은 그 자체로 부정의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닙니다. 알겠죠? 부정의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의로운 것도 아니야. 왜냐면 이 투쟁이라는 게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투쟁이라면 정의로울 수 있는 거지. 근데 선의지가 없는 투쟁이라면 부정의할 수 있는 거지. 맞니? 그래서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 자체만으로 부정의하다, 정의롭다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선의지의 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니부어에 나왔던 문항이거든. 그래서 문제 좀 볼게. 자, 117페이지 봐봐. 자, 117페이지에 2번부터 보자. 2번부터. 자, 2번 한번 글 보시면 왜 이렇게 많아? 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기심을 억제해야 돼. 저쪽 사람들의 이기심을 억제해야 돼. 억제하려면 이기심에 대한 제재로 우리도 뭘 사용해야 돼? 갈등이나 폭력 사용해야 돼. 알겠죠? 갈등과 폭력을 사용해라. 자, 그 다음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솔직히 강제가 안 필요해. 근데 집단 간의 정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 강제가 반드시 필요해. 필수적인 거야. 근데 강제력은 윤리적으로 정당한 범주에 기속시킬 수 있죠. 왜? 도덕적 통제, 선의지 통제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정당한 범위에 기속시킬 수 있는 거야. 니부어져. 자, 그럼 당연히 집단 이기주의는 이성적 판단을 방해하겠죠. 왜? 아까 내가 그랬잖아. 애국심은 맹목적 충성 강요한다고. 니은 개인의 합리성 그냥 개인의 이성이야. 개인의 이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갈등 해소할 수 있니? 아니 절대 안 되잖아. 개인의 이성만으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야? 맞죠? 선의지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선의지만으로는. 디귿 집단 간의 갈등을 개인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죠. 집단 간의 갈등을 개인의 어떤 도덕 문제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왜? 개인과 개인 간은 충분히 대화, 협력, 설득, 조정 가능한 건데 집단은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환원은 설명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되겠죠? 그다음 니을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력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봐. 왜 있어? 이것도 봐봐. 가능성으로 봤죠.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력이 정당화될 수 있대. 그럼 다시 말하면 정당화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또 봐봐. 위에 윤리적으로 정당한 범주에 귀속시킬 수 있다. 귀속시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뭐의 통제를 받냐 안 받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선의지의 통제를 받냐 안 받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선의지의 통제를 받으면 정당화될 수 있는 거.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정당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알겠니? 자, 그러니까 1번 문제 봐봐. 1번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 디귿 봐봐. 디귿. 사회 정의의 실현에 기여한 폭력. 우리는 폭력 사용할 수 있어. 근데 통제를 받냐 안 받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라고.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인 게 아닌 거야.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봐봐. 협력한다고 해서 갈등 해결될 수 있니? 협력만 안 된다니까. 집단에 협력 잘 안 된다고 했었잖아. 애초에. 강제력 사용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강제력이 뭐야? 사회적 억제죠. 맞지? 그래서 억제가 없으면 당연히 다른 집단의 이기적 충동을 없앨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강제를 사용해야지 이기심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 되니? 그 다음에 니을 좀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제 이게 리버가 마지막 내용이야.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리버 그쪽에다 필기해도 돼. 그렇게 선의지에 통제받는 강제력을 사용했어. 그래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 그러면 자 이제 마무리야. 리버가 말하는 이 아까 강제력이란
비폭력도 있고 폭력도 있다 했잖아. 하여튼 뭐든 사회 정의를 실현해. 그럼 이 니부어가 생각하는 사회 정의가 이 정의가 이제 마지막이야. 이 정의가 완벽하게 집단 간의 갈등이 완전하게 종식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니부어 이제 돌아요. 신학자야. 니부어가 생각하는 사회 정의의 완벽한 정의는 오로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거야. 알겠니? 하나님의 세계에서나 가능해.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아. 왜냐하면 니부어는 이렇게 강제력을 사용하면 물론 사회 정의가 나타나겠지만 또 다른 해악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또 다른 해악의 가능성이 생겨.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일본에 맞서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했어. 강제력 사용했죠. 비폭력적으로. 근데 어떤 일이 생겨? 실직자들. 우리나라에 일본 자동차 일하던 실직자들 막 생겨나는 거야. 실제로 리부어가 이 책에서 간디가 영국 상품 불매 운동 했단 말이야. 비폭력적으로. 근데 어떤 일이 생겨? 당시에 인도 안에서 영국 상품 공급하던 사람들 다 망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것도 뭐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부어는 이 인간 사회에서는 완벽한 정의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알겠니? 그래서 이 집단 간 갈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 근데 그런 또 다른 문제는 그 전의 문제들에 비해서는 더 뭐한 거지? 좀 완화되거나 작은 문제점이 되는 거지. 그럼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하나님 세계에 가까워질 수 있다. 뭐 그런 게 이제 니부어 입장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니을 사회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든 아니면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든 뭘 하든 알겠지? 강제력을 사용하더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해악은 초래할 수 있다가 맞는 말이야. 이게 거의 니부어 끝판왕 문제야. 이게 제일 최근에 나왔던 교육적 문제거든. 이 문제가 거의 끝이었어. 사실 내가 오늘 드린 그 기출 문제 보시면 니부어 문제가 예전 거는 되게 쉬워. 근데 이게 해를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져.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면 좀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니부어를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주에 분배 정의해서 쭉 끝낼 겁니다. 알겠죠? 분배 정의해서.